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청주대학에 입학해서 활공장에 가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03년 나는 청주대학교에 입학했다. 넉살이 좋아서 입학한 지 2, 3개월 뒤 많은 선배들과 친해졌다. 그중 이선웅이라는 1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형은 당시 나이에 맞지 않게 차가 있어서 인기가 좋았다. 나는 이 형과 의형제니 어쩌냐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어느 여름이 다가올 무렵 선웅이 형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청주시에 야경이 죽이는 데가 있다. 한번 갈래? 당시 청주시에는 활공장이라는 곳이 있었다. 청주 시민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장소였지만 그곳은 꽤 유명한 장소였다. 활공장이라 해서 활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는 장소였다. 그래서 활공장이라고 불렸다. 청주시 외곽에 위치한 그 산은 청주시가 한눈에 다 보이는 곳으로 선웅이 형이 말하길 멋스러운 경치를 자랑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튿날 선웅이 형과 여자 선배 2명과 함께 활공장으로 가기로 했다. 그 산은 높고 길이 험한 데다 어두워서 차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오후 9시가 넘어서 우리는 출발했다. 운전자는 선웅이 형이었고 나머지 3명은 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곳은 인적이 전혀 없고 가로등조차 없어서 도로는 비포장도로였다. 정말 완전한 산길이었다. 10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니 주위는 어둠뿐이었다. 믿을 건 자동차 라이트뿐이었지만 별로 무섭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4명이나 있었으니까. 15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갔을 때였다. 갑자기 전방 10m 앞에 키가 크지 않은 난쟁이가 보였다. 한 손은 허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 차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오밤중에 보통 사람이어도 태워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난쟁이가 차를 잡으려 하니 조금 꺼림칙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활공장을 향해 갔다. 가는 도중 한 선배가 야경은 맥주를 마시면서 봐야 제맛이지라며 맥주를 사오자고 제안했다. 결국 우리는 그 좁은 산길에서 억지로 유턴을 해서 돌아갔다. 다시 내려가던 중 그 난쟁이가 다시 보였다. 이번에도 역시 한 손은 허리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 차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라이트를 반대 방향으로 비추니 난쟁이의 허리에 얹은 손에서 뭔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게 뭔지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확인하려 했는데 난쟁이가 지나간 후 그의 허리춤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부엌칼이었다. 만약 그를 차에 태워줬다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모두 비명을 지르며 그날의 일정을 취소했다. 다음 날 학교에 와서 더 위 선배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앞으로는 가지 말라며 역정을 냈다. 그곳은 청주 조폭들이 커플을 납치해 남자의 차를 빼앗고 여자는 강간까지 하는 일이 빈번했던 장소라고 했다. 난쟁이도 그런 범죄의 일환으로 우리를 노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두 번째 이야기, 뒷좌석의 그녀. 군 제대 후 나는 차에 관심이 많아서 운전도 꽤나 자주 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차를 한 대 뽑았다. 나이에 비해 어울리지 않았지만 당시 카니발이라는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께 졸라 구입했다. 나는 전북 진안 출신이다. 전북 진안은 완전한 시골로 할머니 집에 가려면 진안 읍내에서 버스로 1시간을 가고 마을 입구에서 다리를 건너 1시간가량 또 걸어야 하는 오지 중에 오지였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쌀 좀 가져오라고 연락이 왔다. 낮에 연락을 받았지만 나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어울리다가 밤 11시경 전주에서 진안으로 출발했다. 비가 꽤 많이 오는 날이어서 자고 내일 갈까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잔소리가 두려워 서둘러 출발했다. 중마고 5인 친구 한 명도 함께 갔는데 그는 만취 상태였다. 그날따라 시골길은 불빛 하나 없이 적막했다. 차 소리와 살짝 켜놓은 라디오 소리만 들렸다. 온몸을 감싸는 차가운 기온이 느껴졌고 갑자기 비가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쌍라이트를 켜고 커브길을 돌면서 속도를 줄이려는 순간 옆으로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순간 이 시간에 상여 행렬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비가 오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룸미러를 본 순간 뒷좌석에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피식피식 웃으며 팔짱을 끼고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할머니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친구를 폭행하듯이 깨웠다. 친구가 깨어나서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야, 뒷좌석에 있던 여자애 어디 갔어? 그 애가 너를 쳐다보고 있었잖아. 나는 상여 행렬을 봤다고 말했지만
여자애가 뒷좌석에 있었다는 말은 도저히 믿기 힘들었다. 결국 우리는 말없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고 쌀을 실어놓고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물었다. 할머니, 혹시 잊고 사람이 죽었어? 할머니는 3일 전에 현정이라는 아이가 자살했다고 말했다. 그때 뒷좌석에 있던 여자애가 현정이라는 사실이 떠오르며 나는 소름이 돋았다. 현정이는 자살한 이유가 동네 나쁜 남자 진호라는 아이에게 당한 것 때문이었다. 그는 현정을 괴롭혔고 결국 현정이는 목을 메고 자살했다고 했다. 그 후로 나는 진호를 우연히 전북대 앞에서 마주쳤다. 그때 진호의 귀가 일부 뜯겨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내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친구는 그때 여자애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귀를 물어뜯었다고 말했는데 진호의 귀 상태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고 그날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현충원.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일본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어느 봄날 우리 부서 전체가 현충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 수업을 빼먹고 봉사활동을 할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현충원으로 향했다. 현충원에 도착해 우리는 각자 가져온 마른 수건으로 비석을 닦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고 나는 지쳐서 묘비 옆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다.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가 바라보던 묘비 위에 뭔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희끄무레한 연기 같은 형상을 한 사람이었다. 그 형상이 나를 돌아보더니 벌떡 일어나 내 쪽으로 달려왔다. 순간적으로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이후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나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 형상을 보며 느낀 감정은 무서움이 아니라 슬픔과 안타까움이었다. 그날 이후로 현충일이 되면 묘비를 더 열심히 닦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저 세상에서 잠들기를 빌게 된다. 네 번째 이야기 빨간 하이힐. 어느 시골 대학에서 미팅에 참가한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날 저녁 미팅이 시작되어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이 꽤 늦어졌다.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오토바이를 타고 온 친구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시골이라 가로등도 없고 집으로 가는 길은 산 하나를 넘어가야 했다. 게다가 가랑비까지 내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친구의 오토바이를 꼭 잡고 가던 중 기차 선로 앞에서 차단기가 내려와 오토바이가 멈췄다. 잠시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다. 이 시간에 누가 돌아다닌다고 하고 의아해하며 친구의 겨드랑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여자가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곧 기차가 지나가고 차단기가 올라갔다. 그 순간 친구가 갑자기 오토바이 속력을 최대로 올려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위험하잖아.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친구는 듣지 않고 계속 달렸다. 한참을 달려 어느 집 옆에 이르러서야 오토바이를 멈췄다. 왜 갑자기 그렇게 달린 거야? 위험하잖아. 라고 묻자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다. 너 선로에서 본 여자 못 봤어? 봤어. 늦은 시간에 여자가 돌아다녀서 위험할 것 같긴 했어. 그러자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하반신밖에 없었다고.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굳어 있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자각몽. 나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거의 매일 이불에 오줌을 싸곤 했다. 그때마다 엄마에게 혼나고 며칠 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꿈에서 깼을 때 이불이 젖어 있는 걸 느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에게 혼나고 말았다. 그 일이 몇 번 더 반복되다 보니 나는 화장실에 가는 꿈을 꾸면 깨자 그건 꿈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였기에 꿈속에서 이건 꿈이라는 걸 자각하는 게 쉽지 않았다. 화장실 꿈을 꾸고도 나는 계속 이불에 오줌을 싸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꿈에서 이건 꿈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그 후로는 이불에 오줌을 싸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꿈을 꾸면 항상 이건 꿈이야 라고 자각하게 된 것이다. 꿈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꿈을 조작하려고 하면 몸이 몽롱해지거나 붕 뜨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느낌이 싫어서 꿈에서는 구경만 하게 되었다.
가끔 꿈이 싫으면 그냥 깨어나 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는 꿈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것도 자각몽에 속하는 걸까? 어쨌든 이건 내 경험담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야. 아파트에서의 경험. 나는 어릴 적부터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 당시 우리 집은 10층에 있었고 밤이 되면 혼자 있는 게 무서워 창문을 잘 열지 않았다. 특히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있었고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겠거니 하고 신경을 끄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 일정하고 규칙적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서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을 나와 부모님 방으로 갔다. 엄마, 밖에서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피곤한 목소리로 바람 때문이야. 괜찮아, 가서 잘하라고 하셨다. 나는 엄마의 말을 믿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강한 소리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결국 나는 방을 뛰쳐나와 거실에 불을 켜고 그날 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저 웃으며 바람 때문일 거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마다 나는 밤을 새우며 두려움에 떨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귀신이 붙은 친구. 내 친구는 신기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친구였다. 그 친구는 자주 가위에 눌리거나 예지몽을 꾸기도 했는데 한 번은 귀신이 붙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친구는 어느 날 밤 꿈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 끌어내리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처음엔 그냥 꿈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꿈속에서 점점 더 강하게 끌어내리려는 힘을 느끼자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더니 눈앞에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 형체는 무표정한 얼굴로 친구를 노려보았고 친구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친구는 꼼짝없이 그 귀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친구는 그 귀신이 자신을 덮치려는 순간 깨어났다. 하지만 깨어난 뒤에도 그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서 친구는 며칠 동안 불안에 떨었다고 했다. 그 친구는 이후로도 가끔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이 보이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친구와 있을 때 더 조심하게 된다. 여덟 번째 이야기. 길에서 만난 할머니. 내가 고등학생 때였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그때 나는 작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고 그 골목은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이었다.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워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저 멀리서 작은 형체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허리가 많이 굽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나는 잠시 멈춰서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학생, 여기서 어디로 가야 큰 길로 나갈 수 있니? 나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께 길을 안내해 드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 대답을 기다리는 듯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뒤 나는 힘을 내서 겨우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느릿느릿 그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할머니가 어두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 후로도 그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그 할머니가 생각났다. 어느 날 나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줬는데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 골목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다. 특히 그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들이 종종 목격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때 그 할머니가 정말 길을 잃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곳에 있었는지 여전히 궁금하다. 그 후로도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곤 한다. 아홉 번째 이야기. 기숙사의 정체불명 소리.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던 시절이었다.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고 밤이 되면 낡은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 방은 복도 끝에 있었고 매일 밤 12시가 되면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누군가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항상 12시가 되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내가 살고 있는 층에 끝까지 걸어가는 듯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몇 번 복도로 나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일상화되었고 나는 나중엔 그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귀를 막고 자는 데에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또다시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도에서 내 방 쪽으로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내 방 앞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소리가 멈추자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나는 밤이 되면 그 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긴장하게 되었다. 10번째 이야기 수상한 버스.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그날은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막차를 놓칠 뻔했지만 가까스로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버스는 거의 빈 상태였고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졸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참 후 버스가 정차했을 때 갑자기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다. 눈을 떠보니 버스는 어딘가 낯선 곳에 멈춰 있었고 내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너무 당황한 나는 서둘러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내릴 생각하지 말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얼어붙은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내릴 타이밍을 놓치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내 앞에 앉아있던 운전기사가 나를 돌아보며 다 왔으니 내리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어딘가 버려진 듯한 정류장이었다. 사방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나는 얼른 다른 탑승자를 살피려 했지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나는 그 버스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결국 택시를 불러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도 나에게 의문으로 남아있다. 11번째 이야기 이상한 노크 소리. 고등학생 때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다. 기숙사 방은 4명이 함께 사용하는 방이었고 그날은 방 친구들이 모두 집에 가서 나 혼자 있었다.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그냥 누군가 지나가다가 장난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몇 분 뒤 다시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문을 닫고 몇 분 뒤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정말 이상했다. 분명 복도엔 아무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밖을 확인해봤지만 바깥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기숙사 사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감은 방으로 와서 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감이 온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기숙사에서의 노크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12번째 이야기 꿈속의 경고. 나는 어릴 적부터 꿈을 자주 꾸는 편이었다. 그 중에는 평범한 꿈도 많았지만 가끔은 이상하게 생생한 꿈도 있었다. 한 번은 꿈속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너, 이 길로 가면 위험해. 꿈속에서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길이 끊기고 나는 추락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꿈이 자꾸만 떠올랐다. 특히 길을 걷거나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남자의 말이 자꾸 생각났다. 그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하지만 여행을 가기 전날 다시 그 꿈이 떠올랐고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결국 나는 그 여행에 가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행을 갔던 친구들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나는 그 꿈이 나를 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여전히 궁금하다. 13번째 이야기 고양이의 경고. 나는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키워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 마리, 이름은 누리였다.
누리는 유난히 똑똑하고 영리한 고양이였다. 어느 날 나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리가 내 옆에 와서 얼굴을 핥고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히 나와 함께 자던 누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행동하자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누리는 내 얼굴을 계속해서 핥고 나서 방 문 쪽을 향해 낮게 울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리를 달래려고 했지만 누리의 행동은 계속됐다. 방 문 쪽을 주시하며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도 그제야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방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누리는 계속해서 방 문을 향해 몸을 웅크리고 경계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뭔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금방 사라졌다. 결국 나는 겁에 질려 밤새 불을 켜고 자지 못했다. 그 후로도 가끔 누리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마다 나는 무언가를 경계하게 되었다. 특히 누리가 밤에 울거나 경계하는 모습이 보이면 나는 꼭 방 문을 잠그고 자는 버릇이 생겼다. 누리가 무언가를 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누리가 내게 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14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의 이상한 손.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한 적이 많았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살고 있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엘리베이터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조용했고 나 혼자 탔다. 내가 살던 층은 1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나는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8층쯤 올라갈 때쯤 갑자기 뒤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손 하나가 나타나는 걸 보았다. 손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르는 것처럼 보였고 그 손은 살짝 문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놀라서 급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는 그 층을 지나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곧 12층에 도착했고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허겁지겁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왔다. 그 이후로는 밤늦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두려워졌고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본 것이 정말 손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15번째 이야기 낯선 전화. 대학교 3학년 때 나는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한밤중에 공부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벨이 계속 울리자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어딘지 알아?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전화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 번호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다. 결국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을 청했지만 그 전화가 신경 쓰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번호를 다시 확인했지만 내 통화 목록에서는 그 번호가 사라져 있었다. 분명 그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통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밤늦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며 불안해지곤 했다. 지금도 가끔 그 번호가 어디서 온 전화였는지 궁금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16번째 이야기 공원의 노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동네 공원을 자주 산책하곤 했다. 그날도 저녁 무렵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다. 공원에는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나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노인은 이상하게도 내가 앉아있는 벤치 근처로 천천히 다가왔다. 노인은 나를 보며 말했다. 여기서 오래 있었구나. 그 말을 들은 나는 살짝 당황해서 네? 라고 물었지만 노인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알 수 없는 쓸쓸함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 자리를 뜨기로 결심했다. 서둘러 일어나 공원을 나서려고 했는데 노인은 나를 가로막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는 순간 겁이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재빨리 공원을 빠져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공원을 벗어나면서도 계속해서 그 노인의 시선이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로는 혼자 그 공원을 산책하지 않았다. 그 노인이 단순히 외로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17번째 이야기 늦은 밤의 책방. 나는 독서를 좋아해서 자주 동네의 작은 한책방을 찾곤 했다. 그 책방은 밤늦게까지 열려 있었고 사람들도 거의 없어서 혼자 책을 고르기 좋은 곳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책방의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책방 주인이 TV를 켜놓은 줄 알았지만 TV는 꺼져 있었다. 나는 혹시 다른 손님이 있나 싶어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책장 사이를 돌아보아도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다시 그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이서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내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소름이 돋아 책을 제자리에 두고 서둘러 책방을 나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이후로도 그 책방을 종종 찾긴 했지만 그날 밤에 그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왜 들렸는지 알 수 없었다. 18번째 이야기 버스에서의 이상한 승객.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늦은 시간 버스를 탔다. 버스에는 나를 포함해 2~3명 정도의 승객밖에 없었다. 나는 버스 중간쯤 자리에 앉았고 버스는 조용히 달리기 시작했다. 몇 정거장이 지나자 한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다. 그 남자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을 반쯤 가린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버스 맨 뒤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남자의 기운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버스가 몇 정거장을 더 지나가도 그는 내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버스가 거의 텅 빈 상태에서 그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긴장해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남자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 순간 버스가 정차했고 나는 재빨리 내렸다. 그 남자도 따라 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봤지만 그는 버스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는 밤늦게 혼자 버스를 타는 일이 무서워졌다. 그 남자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착각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